겉보기엔 그저 말수 적고 성실한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건국 이래 베이징에서 발생한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불과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10여 차례나 칼을 휘둘렀고 꽃다운 나이의 소녀 8명은 영문도 모른 채 기숙사에서 처참한 원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 굶주린 본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특이한 혈흔 발자국이 어떻게 경찰이 진범을 잡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는지 오늘 석경산 8소녀 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연구소입니다. 1999년 5월 30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베이징 110 신고센터에 두 통이 신고 전화가 연달아 걸려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한 소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어떤 남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벌써 여러 명을 찔러 죽였어요. 접수원이 주소를 묻기도 전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더니 통화는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신고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신고센터는 즉시 발신지 추적을 시작했고 전화가 석경산 지역에서 걸려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신고 전화가 울립니다.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집 건물 아래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소녀가 쓰러져 있는데 이미 숨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장소는 석경산구 홍다 아파트 23동 203호. 첫 번째 신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베이징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끔찍한 대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파출소 경찰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자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8명.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한 시 공안국 형사팀과 법의학자, 기술요원들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이동 건물 앞 승합차 옆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죠. 온몸에 6곳에 자창이 있었고 치명상은 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길게 이어진 혈흔이 남아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끌려온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에게 쫓겨 밖으로 나오다 살해된 것으로 보였으며 제일 현장은 실외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계단 복도까지 피 묻은 발자국이 2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참에는 여성용 슬리퍼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수사 요원들이 혈흔을 따라간 곳은 2층 203호였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수사관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말을 잃었습니다. 벽, 바닥, 침대, 온통 피범벅이었고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7명의 여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죠. 203호가 바로 이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은 방 3개짜리 집이었습니다. 남북쪽은 침실이었고 중간 방은 사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희생자 8명 중 최고령은 24세, 막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승합차 옆에서 발견된 여성은 22세의 샤오메이팡, 남쪽 안방에는 리메이치, 장쉐진, 왕마위, 우성단, 쉬후이 쥐안 등 5명의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북쪽 방에는 24세 쇠주인이, 그리고 중간 방 전화기 옆에는 21세 천루 이화가 있었습니다. 천루 이화는 바로 첫 번째 신고 전화를 하다가 살해된 그 소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습격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목과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상처는 하나같이 깊었고 경동맥과 심장이 뚫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미치광이었습니다. 8명을 상대로 무려 110번이 넘는 칼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도 8명이 함께 사는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30 전담팀이 신속히 구성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상처는 동일한 흉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았죠. 짧은 시간에 110번이 넘는 칼질을 했다는 그건 엄청난 분노가 서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관계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8명의 희생자는 모두 푸젠성에서 온 보석 판매원들이었습니다. 203호는 회사가 1년 전부터 임대해 숙소 겸 사무실로 쓰던 곳이었죠. 그녀들은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가이드들이었고 모두 젊고 용모가 단정한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생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낮에는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 귀가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누군가와 원한을 맺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성범죄 흔적은 없었습니다. 원한이나 치정, 강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몇 개에서 피 묻은 손자국이 발견되었고 현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매우 서둘러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서랍 안 신문지에 쌓인 2만 위안의 현금과 핸드폰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203호의 문이나 창문은 강제로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주 손쉽게 내부로 침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이 깊은 밤에 들어왔을까요? 면식범일까요? 동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수사팀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DNA 분석 기술을 동원해 현장의 혈흔 80여 곳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8명의 피 외에 제구의 인물이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 역시 범행 도중 부상을 입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족적 전문가들은 피 묻은 발자국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신발 자국도 맨발 자국도 아닌 양말 자국이었습니다. 범인이 소리를 죽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양말만 신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혈액 분석 결과 범인은 키 170cm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양말만 신은 채 범행한 점, 부상당한 혈흔이 현장과 복도에만 집중된 점을 토대로 범인이 이 아파트 단지 혹은 이 건물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가구별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유독 한 남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옆집인 202호에 사는 조련영이었습니다. 그는 헬쑥한 안색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데도 깊이 잠들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발자국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협조했지만 현장의 양말 자국과 일치하는 발자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락된 인원을 확인했고 바로 조련영이 샘플 채취 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아내 장 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다고 했지만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그녀는 단지 전화 교환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을 때 건물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위를 올려다보았죠. 새벽인데도 자기 집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태연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지만 화장실 불과 세탁 중인 옷들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아내는 괴로워하다 결국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일하던 조련영을 붙잡아 발자국을 채취했습니다. 처음엔 현장의 양말 자국과 그의 발자국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련영의 발자국 샘플은 검지발가락이 보이지 않았는데 현장 자국은 검지발가락이 뚜렷했거든요. 하지만 족적 전문가는 간파했습니다. 서 있을 때와 움직일 때의 발가락 모양 변화를 말이죠. 조련영의 검지발가락은 유독 길고 위로 휘어 있어서 평소엔 다른 발가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걷게 하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며 다시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현장과 똑같은 뚜렷한 검지발가락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족적 대조에 성공한 것입니다. 범죄의 증거는 발자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조련영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담배 한 대를 청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운 그가 바지를 내리자 허벅지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현장의 제구의 혈흔과 조련영의 피가 일치했습니다. 철증이 산처럼 쌓이자 그는 결국 8명을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집 하수구에서는 잘게 잘린 피 묻은 장갑이 그리고 범행에 쓰인 날카로운 과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조련영은 옆집 소녀들이 보석을 파는 일을 하니 돈이 많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과도를 갈아두었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만 죽이고 돈을 뺏으려 했지만 불이 켜지자 방 안에 6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얼굴이 팔린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광기 어린 사륙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확인 사살까지 했지만 정작 손에 넣은 건 고작 몇십 위안뿐이었습니다. 조련영은 겉으로는 성실한 기술자이자 가장이었지만 내면은 뒤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직장에서도 상사의 개를 독살하거나 동료의 귀한 새를 죽이는 등 비정상적인 보복 심리를 보였죠. 그는 타지에 온 젊은 여성들이 잘 사는 것에 질투를 느꼈고 그 비뚤어진 욕망이 참극을 불렀습니다. 1999년 7월 21일 조련영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8소녀의 소중한 생명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낯선 곳일수록 늘 경각심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렴치한 놈에서 한 말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건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